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뒤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요 기둥 사이로 강의 참석하시는 분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오늘 목자 모임도 있고 또 지난 주일 또 중보기도 컨퍼런스도 있으셔서 아마 오늘 아침 일찍 못 일어나신 것 같아요. 만일 가능하시면 요 옆으로 요 가운데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존중받아야 할 아세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타문화 선교 2회를 듣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단기 선교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중입니다. 존중. 예. 그리고 이해해야 하고 또 지혜로 준비해야 하는데 저희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한 동시에 존중해야 할 차원에서 우리가 그 문화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또 인도네시아 문화권, 바하사 문화권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손창남 선교사님은요. 전 세무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이 선교회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대학에 가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조이 선교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OMF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조이 대표와 함께 동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손창남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갑자기 차가워져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손창남이고요.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 경력을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교수를 잘 나가다가 아마 열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미 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소개하셨지만 제가 불신자였다가 조이 선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조이 선교회 활동하는 동안에 뭐 이름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이 선교회는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계속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뭐 선교대회에 나가가지고 뭐 엉엉 울면서 뭐 선교사 되겠어요. 막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그냥 가랑비에 뭐 옷이 젖는다고 저도 언젠가 선교사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경영학 중에 한 파트로 그동안에 공부를 한 게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근데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가 1980년인데 그 해에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 저한테 혹시 강사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랬는데 저는 그 오퍼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갈 거고 어차피 만약에 뭐 선교사로 갈 거면 빡세게 그냥 아침 회사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사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을 테니까 선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를 하다가 그 다음 해에 국립세무대학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소개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전임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아주 두 가지가 굉장히 쇼킹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주민들은 전부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후에 인도네시아를 가봤더니 정말 그 모든 주민들이 자기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는 외국인인데 외국인 등록증이 있거든요. 외국인 등록증에도
종교를 적게 돼 있어요. 예, 그 5개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그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 5종교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적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쇼킹한 건 뭐냐면 거기 전체 그 주민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다. 그래서 결국 자기 부모가 이슬람교를 믿으면 자기 자녀들이 출생했을 때 아예 출생 신고부터 종교를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장남아 네가 인도네시아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번도 제 마음에 변화가 없었어요. 교수가 돼서도 저는 날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애가 생기고 또 이렇게 조교수가 되고 무슨 할 일이 이제 많아지니까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이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는 게 선교사라면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만약에 사인이 있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인도네시아에 가고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한국에 남아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해 12월 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희 집에 어떤 분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 제가 아는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하고 이제 저녁 먹고 차 마시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주소를 줄 테니까 한번 편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에 이제 제가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전부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면서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인데 신학을 공부한 거죠. 대학원에서. 근데 와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그 OMF라고 하는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서 대학에서 뭘 공부했냐?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경제학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경제학 교수 비자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은 진짜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수가 되게 하신 이유가 아주 인도네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OMF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한테 이제 1년간 선교 훈련과 신학을 공부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저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고 그래서 GMTC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1년 동안 온 가족이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요게 이제 제가 교수 시절의 그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혹시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분? 여러분 계시네요. 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넓은 나라인 거 아시죠? 저쪽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non-stop flight로 7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 되는 시간이냐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non-stop flight에서 자카르타까지 가면 7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긴 그 나라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시간대가 3개입니다. 3개. 미국 대륙도 그렇죠. 시간대가 3개인데 그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고 인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억 7천 정도가 2억인데요. 제가 있던 곳은 요 자바섬입니다. 자바섬 어딘지 혹시 아실 수 있겠어요? 자바섬이 어디쯤인지? 네, 그 맨 왼쪽에 있는 고구마 같이 생긴 섬이 수마트라라는 섬이고요. 그 수마트라 끝에서 이렇게 약간 고구마 같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 그 섬이 자바섬이에요. 이 자바섬에만 한 1억 6천 인구가 사는 아주 굉장히 조밀한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이 자바섬을 이렇게 크게 그리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수도인 자카르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서쪽에 약간 북쪽
서북 쪽에 있는 그 도시가 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고요. 거기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욕야카르타라고 하는 게 쓰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욕야카르타라는 도시. 근데 그 원래 도시 이름이 욕야카르타인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스펠링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아마 네덜란드 사람들은 J라고 쓰고 Y라고 읽나 봐요. 아마 독일어도 그렇죠? 우리가 융이라고 할 때 JUNG라고 쓰고 융 이렇게 읽는 것처럼 족자카르타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르쳐 준 스펠링에 따르면 JOGJAKARTA 그래서 욕야카르타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제 스펠링을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또 스펠링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족자카르타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그거를 줄여서 족자 이렇게 이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족자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족자에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되는데요. 그 중에 대학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구가 200만쯤이면 수원보다 약간 큰 도시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대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산업시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나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제일 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족자에 있는 대학이에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 자바 왕국의 도읍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 어디라 그럴까요? 경주 혹은 개성 이런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요 그림에 살짝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보로부두르라고 하는 사원이거든요. 그 사원이 저기 있는데 그 보로부두르라고 하는 사원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앙코르와트 사원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규모예요.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불교 사원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7층으로 돼 있는 그 탑인데요. 그 탑 안에 사람들이 뭐 한 몇만 명이 들어가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그런 탑입니다. 그 중에 그 100개나 되는 대학 중에 이제 그 두따와짜나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두따와짜나 대학에서 저를 이제 회계학 교수로 초청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들어갈 때 정식으로 그 교수 비자를 받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총장님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총장님 되게 반가워하셨어요. 왜냐면 뭐 미국이나 무슨 뭐 네덜란드나 호주나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은 많이 왔는데 그 대학에 한국 선교사는 처음이었던 거야 봐요.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교수님이 뭐 영어로 회계학 강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회계학을 강의했습니다.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한 2학기를 고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거기 간 거는 뭐 회계학을 가르치러 간 거라기보다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는데 몇몇 학생들이 제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이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을 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가 2001년에 다시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돌아올 때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고요. 지금은 이제 전임 사역자들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이제 당황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글쎄요, 클래스가 한 4분의 1만 했어요. 이 방에 한 4분의 1만 한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에 80명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25도, 그리고 낮은 35도,
언제나 똑같아요. 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그런 기온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몇 시에 하냐면 7시에요. 7시. 아침 7시에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시작했는데 저기 누가 와가지고 문에서 노크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인데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 와서 노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이제 나가서 어쩐 일로 오셨죠? 그러니까 청년이 교수님 저 지각인데요. 아니 어쩌라고? 아니 여러분 한국에서 지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들어와서 앉아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도 오늘 만약에 늦게 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하고 서 있어요 저기서?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 찾아 앉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혀 죽겠더라고요. 아니 교수가 강의하는데 지금 왔으면 지각이지 지각했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아니 그러지 않아도 참 그 어려운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지금 집중해서 해야 되는 판인데 날은 덥고요 땀은 막 줄줄 흘러요. 짜증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막 짜증을 부립니다. 아니 여러분 지각했는데 왜 노크하고 서 있어요? 예? 조용히 들어와서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강의를 들어야지. 예?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이제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났어요. 근데 한 명이 또 와서 노크를 하고 서 있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쩐 일로 오셨죠? 그러니까 교수님 저 지각인데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에 3명 이상 그렇게 지각해가지고 문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하기 싫어요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지각할 때마다 저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교수가 강의하고 있을 때 지각한 학생이 문을 열고 쑥 들어와서 앉으면 무례한이래요. 무례한. 반드시 교수한테 지각한 사유를 얘기하고 교수가 오케이 너 들어와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했는데 교수가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아. 그래서 기다리다 노크했어 학생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학생은 예의 바른 학생일까요? 아니면 무례한 학생일까요? 예의 바른 학생이죠. 근데 학생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했는데 그때마다 짜증 부려. 그러면 그 교수는 예의 바른 교수일까요? 아니면 무례한 교수일까요? 무례한 교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학생들을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무례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학생들은 저를 어떤 교수라고 생각해요? 무례한 교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각했다고 하는 거, 지각한 거를 어떻게 학생이 하는가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굉장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죠? 우리는 전부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인도네시아 갈 때 지각한 학생은 당연히 한국식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앉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각한 학생이 어떻게 하는가부터 달라요. 여러분 타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요. 그래서 문화란 아주 쉽게 설명하면 게임의 룰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와 같다고요? 게임의 룰과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룰하고 그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룰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일일이 배워야 돼요. 제가 실수한 건 뭐였어요? 저는 학생들이 지각하면 당연히 한국식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짜증을 부린 거예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네식으로 당연히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식으로 교수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놓고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룰을 바꿔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 룰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가실 때 비행기 안에서 반드시 생각하실 게 있어야 돼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룰은 내가 갖고 있는 룰과 어떻다? 다르다. 그런데 나는 그 룰을 모른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시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교수는 어떻게 살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좀 친해지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놀러 오는 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 아니, 제가 선교하러 갔는데, 여러분, 저를 진짜 그렇게 이해하시다니, 대실망. 저는 학생들이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집 사람도요, 진짜 학생들이 오는 걸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언제나 오라 그럽니다. 언제나. 네. 그 와야 대화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회개학 가르칠 때는 회개학만 가르쳤어요. 저는 뭐 회개학 가르치면서 막 예수님 얘기하거나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겠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오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왔습니다. 놀러 오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오토바이를 딱 타고 와서 자기 집 앞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현관이 있고 그다음에 현관에서 이제 거실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그러면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올 때 그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학생들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올까요? 아니면 벗고 들어올까요? 신은 채 들어올까요? 아니면 벗고 들어올까요? 신은 채 들어온다 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신은 채 들어올 거다. 내려오세요. 내려주세요. 벗고 들어올 것 같다. 벗고 들어올 것 같다. 아니, 여러분들 뭘 한다고 이러세요? 아니,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의 룰은 우리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그 룰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엮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11년 살았잖아요. 11년. 그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는 알죠. 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생들이 주차를 한 다음에 현관에 와서요.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양말도 벗어요. 그래서 양말을 자기 신발에다가 집어넣고 맨발로 들어와요. 한 학생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 학생도 예외가 아니고 전부 다 양말을 벗어가지고 양말을 신발에 집어넣고 들어와요. 왜 그래요? 그들의 룰이에요. 그들이 하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 댁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높은 사람 집을 방문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더운 날 만약에 뭐 문상을 갔다 그러면 맨발로 갔다가 그 문상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전부 스타킹이나 양말을 막 다 신고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만 그런다? 우리나라만 그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나는 그 룰을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게 뭐니까 우리랑 똑같아. 그러면 그거는 우연히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연히 똑같다. 기본적으로는 달라요. 그런데 우연히 이 사람들도 양말을 신고 들어오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양말을 벗고 들어오는구나.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요. 한국 문화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룰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하여튼 단기 선교를 가시는 그 순간에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그들과 룰이 다르다. 근데 나는 그 룰을 모른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네,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테스트에 지금 F를 맞았기 때문에 재수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룰이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한 이런 룰이 몇 가지나 될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저한테 시간 딱 60분 주셨는데 만약에 저한테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라 그러면요.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에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데 복잡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문화가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쿼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거에 따르면 맨 바깥에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이 가치라고 하는 게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는 그 안에 있는 동심원이 믿음이 가치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안에 더 안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믿음에 영향을 주고 믿음이 가치에 영향을 주고 가치가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그 앉은 자리에서 부부는 좀 안 되고 부부 아닌 분들하고 이렇게 두 사람씩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부부는 안 되고 예. 혹시 한 분, 네네네, 그 뒤에 선교사님하고 하시고, 자, 두 사람씩 이렇게 서로 마주 보세요. 마주 볼 수 있는 분들끼리는 마주 보세요. 두 분씩. 네. 부부는 좀 어렵고, 네. 부부 아닌 사람, 가능하면 이렇게 좀 뒤에 돌려서라도 부부가 아닌 사람하고 둘이 하시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를 하냐면 오늘 강의 어때? 이런 게. 야, 오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강의 들으니까 어때? 오늘 강사는 어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반말로 하세요. 반말로. 오늘 강의 어때? 이렇게 서로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반말로. 반말로 하셔야 돼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반말로. 네, 이제 그만 스탑 하셔도 됩니다. 스탑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뭐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거냐면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어겨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이예요, 나이.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드시 존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데도 분명히 어린데도 오늘 강의실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야 오늘 강의 어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문화를 거스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 주일이 됐는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우리 이명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야 점심은 어디서 먹어? 그랬다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머나.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예. 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안 되는지. 우리 문화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이라고 하는 게 존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도로에서 서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운전수하고 나이가 많은 운전수끼리 막 서로 이제 신경질을 합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핏대를 세워야 될 상황이라도 뭐는 존중받아야 된다? 나이는 존중받아야 된다. 네. 그런데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존중받을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한국 나이 많은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젊은 사람하고 접촉사고 냈는데 막 신경질 하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그 젊은이한테 How old are you? 그랬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젊은 미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돌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 문화 안에서는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쓸 때도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중에 영어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미국 사람이 하는 영어하고는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발음이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너 형제가 몇이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시키는 말을 해요. 그분이 기대 안 하는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I have one elder brother and one younger brother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형이 하나 있고 동생이 하나 있다. 근데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나이라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미국 사람에게는요 정말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그거는요. 왜 엘더 브라더고 영거 브라더가 뭐가 중요한가?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미국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two. 네, 그 사람들이 둘이 형인지 동생인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네. 최근에 제가 얼마 있으면 나올 책을 하나 추천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추천사의 책이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 우리 단체를 만든 분이 허드슨 테일러거든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그 좋은 씨앗이라는 데서 출판합니다. 그래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보니까 번역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데서는 우리 누나 아밀리아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어떤 데는 우리 누이 동생 아밀리아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근데 거기에는 왜 그랬냐면 원본에는 그냥 My sister Amelia wrote a letter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은요 번역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sister가 elder sister인지 younger sister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은 처음부터 그 문장을 번역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그 나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뭔가? 체면이에요. 체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일을 하면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세무대학 교수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행위하는 학생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요. 저는요 시험 감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감독이 이렇게 딱 그 교탁위에 올라가서 쓰면요 누가 컨닝할지가 보여요. 정말요.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몇만 집중 관리하면요 틀림없이 커닝 페이퍼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컨닝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컨닝하는 학생은요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당장 그 시험지를 뺏어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붙여서 학생과에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처벌당했습니다. 그런 학생 굉장히 많아요. 저는 컨닝은 하지 마라. 다른 건 내가 봐줄 수 있는데 컨닝하는 건 난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그 은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중간고사를 볼 때 제가 이제 그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어떤 학생이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너 컨닝했지? 뭐 처음에는 뭐 안 했다고 막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시인하더라고요. 자기 했다고. 그래서 너 한 번은 봐준다. 그러나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내가 시험지 뺏고 너는 퇴장하고 그리고 너는 0점 처리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이 다 끝났는데 거기 함께 있던 그 현지 교수 두 사람이요. 금방 저한테 달려왔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그러면서 송 교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시험 감독하면서 부정행위 찾아낸 제가 잘못했냐고요. 근데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걔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는 거예요.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제가 부정행위 하다가 교수한테 걸렸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부정행위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몰래 가서 이름하고 학번만 적어두래요. 그리고 그 교수한테 얘기해서 빵점을 주게 하래요. 그러면 교수하고 그 학생만 알게 되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존중해야 될 가치가 뭐라고요? 체면이에요, 체면. 그래서 체면을 구기게 하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가지고 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어떤 뭐 코리안 데이 같은 거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 여러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 그럼 그분들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요. 체면치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면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온 손님의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 해준 거예요. 그냥 안 가지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 학생이 그렇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살인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자기를 명예롭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동차의 타이어에 빵꾸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다가 오물 같은 거 뭐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감사하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감독에서 뺐습니다. 한 번도 저를 감독에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low context communication과 high context commun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low context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할 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A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A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low context commun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라고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B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는 배고파요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하고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B에게. 그러면 B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식사하고 가라고 그랬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를 low context commun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이 보낸 메시지만을 딱 받아들이는 거를 low context communication이라고 그러고요. high context communication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먹고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의 컨텍스트를 보니까 밥이 없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야. 그러면 절대로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저 밥 먹고 갈게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됐습니다. 먹었습니다. 이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를 떠나야 돼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줄 마음이 없는데 이거 드시고 가세요. 그럴 때 네, 먹고 갈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체면 문화가 높은 문화면 문화일수록 이 하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하이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로우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굉장히 하이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거 좀 있죠. 예? 우리도 별로 생각 없으면서 야, 밥 한번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 일정표를 가져와가지고 언제 먹어? 그러면 굉장히 당황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먹자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일정표 가져와가지고 나 다음 주에 시간 나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훨씬 더 low context communication. 이 세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lowest context communication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가장 lowest context communication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다 그래요. 만약에 이제 가정에 갔는데 쿠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님들한테 쿠키를 주는 거예요. 쿠키 주는데 우리는 사양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아유 됐습니다 그러면 싹 가지고 부엌에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 그게 low context communication이에요. 예, 그 사과를 오퍼했는데 아유 됐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low context communication 하는 사람한테는 주면 먹어야 돼요. 먹고 싶으면.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low context communication은 yes면 yes예요 그냥. no면 no예요. 그런데 그 high context communication은 yes라도 no예요. 그리고 no라도 yes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에도 low context communication 하는 분이 있고 high context communication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나 그거 안 먹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면 체면을 생각해야죠. 그래 고마워. 그래 쓰레기통에다 버릴 만정. 그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low context와 high context communication 하는 게 한 요 정도 차이라 그러면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서 느끼는 그 high context communication과 low context communication 차이는 이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들이 얘기할 때 많이 생각하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선교사님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저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는데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가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은 다 오라고 그래요.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요. 네. 그러나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했는지,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high context commun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놀러 오라 했으면 놀러 가면 돼라고 하는 게 low context communication이에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 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손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인도네시아에 가면 식사를 이제 손으로 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먹을 때 물론 뭐 그냥 막 지저분한 손으로 먹지 않죠.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손을 깨끗이 비누로 닦고 와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손으로 먹는 게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만약에 우리가 강의가 다 끝났는데 이 근처에 국밥집에 가서 다 이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숟갈을 통해서 숟갈을 꺼내죠.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 숟갈을 그 입에 넣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숟갈은 몇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근처에 국밥집에 있는 그 식당에 있는 숟가락은 몇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 입에 들어갔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 사람 다 있죠. 에이즈 환자, 뭐 폐결핵 환자 이런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쭉쭉 빨든 거, 뭐 한 30분은 빨잖아요. 쭉쭉쭉쭉 이렇게 빨든 거 다 모아가지고 트링을 한 방울 넣어가지고 후정후정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이 빨다 저 사람이 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은요 자기 입에만 들어가지. 이렇게 먹다가 맛있다고 아우 이 목사님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 목사님 입에다 막 이렇게 제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손가락으로 먹는 게 깨끗하다고 생각할까요? 숟가락으로 먹는 게 깨끗하다고 생각할까요? 손가락이 깨끗해요. 손가락.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미개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숟갈을 사용할지 모른다. 아니면 돈이 없나? 숟갈 살 돈이 없나? 아니, 제가 있던 대학에는요, 교수님들이 미국, 무슨 뭐 네덜란드, 호주 이런 데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아, 그분들이 숟갈 살 돈이 없어서 손으로 먹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 게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 회의 끝나고 도시락 먹을 때도요, 이분들 다 저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와가지고요, 우리 교수들이 다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손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먹자. 그러면요, 손 씻고 와서 손으로 드세요. 예, 손으로 드시면서 아 깨끗하구나 손으로 먹는 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 집사님들은 막 이렇게 막 더러워. 아유, 빨리 집에 가야 돼. 아니요. 손으로 먹는 게 깨끗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굉장히 많은 지역에 가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왼쪽 손으로 이걸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물로 해결합니다. 물로. 뭐로 한다고요? 물로예요. 뭐 나중에 장성규 선생님 얘기하시겠지만 태국 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이 뭐라고요? 홍남. 네, 그 홍남이 무슨 뜻이냐면 물이 있는 방이란 뜻이에요. 물이 있는 방. 그러니까 거기는 휴지가 없는 대신에 언제나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무슬림들만 있는 지역으로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에 아니면 무슬림들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사납지 않은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하시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히 주의할 게 뭐냐면 복장입니다. 복장. 무슬림들은 자기 신체를 다른 사람들 앞에 노출시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있는 무슨 사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슬림들이 하는 어떤 집회나 이런 데 만약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목까지 오는 치마나 바지를 입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 그 교회 초등학생들이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초등학교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율동을 하면서. 근데 애들이 전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초등학생들은 전부 긴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룰을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서 보세요. 그런데 짧은 바지를 입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 바지로 갈아입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룰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짧은 옷 입고 갈 거야. 날이 더운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반소매도 사실은 그렇게 예의 바른 게 아닌데 긴 소매를 입는 게 좋은데 만약에 반소매라 하더라도 이렇게 소매가 없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복장에 조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식사 예절이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절대로 소리를 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쩝쩝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먹어도 큰 실례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맛있어서 저러나 보다 이럴지 모르는데 한번 인도네시아 가서 보세요. 입을 벌리고 씹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음식을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씹어서 쩝쩝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팀원 중에 그 식사할 때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좀 실례일지 모르지만 이제 선교지에 왔으니까 그분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그렇게 소리 안 내고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메인 요리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예를 들면 닭고기 튀긴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소고기 장조림 같은 게 른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뷔페식으로 먹을 때 한 개만 가져오세요. 우선 한 개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15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학생들 15명이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게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 페어웰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했는데 밥이 있고 뭐 야채 반찬이 2개 있고 그다음에 닭고기 튀긴 게 이렇게 있는데 닭고기 튀김이라 봐야 요만해요. 진짜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냥 한 입에 들어갈 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먼저 먹으라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서너 개씩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동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먹을 때.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언제나 우리는 여유 있게 음식을 먹으니까 또 나오겠지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언제나 한 개씩 먼저 먹고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먹은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 그 호스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를 더 먹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고 먹는 게 예의지 그냥 그렇게 자기가 맛있게 생겼다고 해서 서너 개 가져오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1인분을 계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삿대라는 그 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꼬치에다가 닭고기나 뭐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꽂아가지고 숯불에 구운 삿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삿대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센스를 발휘해서 그런 상황이면 쉬어보세요. 이게 삿대가 지금 몇 개쯤 있겠다. 그럼 예를 들면 50개가 있는데 우리가 50명이에요. 그러면 몇 개씩 먹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거는 한 너댓 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1인분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삿대 같은 경우는 하나만 가져오면 너무 분량이 조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원이 지금 10명인데 그 접시에 있는 삿대의 숫자가 그 개수가 50개쯤 된다. 그러면 내가 4개나 5개를 가져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거를 이렇게 몸에 익히세요.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을 먹어야 내가 1인분을 먹는 건가라고 하고 만약에 거기 남으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스트가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삿대를 한 개 더 먹어도 되겠냐? 이렇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한 그릇에 수저를 같이 넣고 퍼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김치찌개 같은 거 이렇게 뭐 같이 먹을 때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덜어 먹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같이 먹었잖아요. 막 그 찌개 같은 거 먹고 그랬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덜어서 여러분들이 각각 먹으면 좋겠고요. 현지인이 먼저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을 때 여러분이 먼저 가가지고 이거 맛있다 그러고 막 먹지 마시고요. 언제나 현지인한테 어떻게 먹는지 우리한테 보여달라. 어떤 거는 껍질을 벗겨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껍질째 먹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김밥을 주면요 다 껍질을 벗겨서 먹어요. 네, 왜냐면 거기 가면 그렇게 바나나 잎이나 연잎이나 이런 걸로 싸서 먹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벗겨 먹어요. 그러니까 김밥을 그 김을 먹는 거라고 생각 못하죠. 이게 까만 무슨 페이퍼인 줄 알고 그걸 막 벗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껍질째 먹는 건지 아니면 다 먹어도 괜찮은 건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먼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인사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15명 정도 대학생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5명 그 대학생을 데리고 이제 공항에 영접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족자 공항이 이제 이렇게 짐 찾는 데가 좁아요. 작은데 이렇게 유리로 이제 바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을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바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저를 이제 아는 학생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짐을 찾으려고 거기 대기하고 있던 학생들이 제가 보이니까요 전부 저를 향해서 그 공항 짐 찾는 데서 전부 다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예의 바른 거예요? 예의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의 바른 거죠. 예? 멀리서 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그 유리창 안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학생들 굉장히 예의 바른 학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학생들한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 이 학생은 이름이 누구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라고, 여기 팀들이 한국에서 왔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자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제 저녁에 일정이 다 마친 다음에 제가 꼭 하는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모아놓고 디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내는 거 어땠냐 그랬더니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입이 좀 삐우죽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에 온 대학생은 좀 예의가 바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 학생들이 짐 찾는 데서 저를 보고 유리창 그 안에서 막 그 폴더 인사 있죠?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공항에서 자기들 만날 때 악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학생들한테 전부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사는 뭐냐면 반드시 악수를 해야 돼요. 애고 어른이고 악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냥 한국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런 거는 인사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분들 만났을 때 악수를 꼭 하십시오. 예, 바사바시를 조심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이 컨텍스트하고 로우 컨텍스트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yes라고 말하지만 yes가 아닐 수 있어요. no라고 말하지만 no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근데 저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은요. 그러면 크게 안 되고 여기서부터 그 빈자리를 향해서 갈 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앉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앉아있는 장소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는요, 뭐 지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몸의 자세를 약간 낮춘 채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여질 거예요. 우리는 그냥 뻣뻣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대화를 하신다면 조그맣게 얘기하십시오. 조그맣게. 귓속말 하는 것처럼.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 슈퍼마켓에 가면요. 한국 사람이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야, 여기 커피 있어. 여기 일로 와. 막 그래요. 막 창피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큰 소리 나는 건 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이거 커피 지금 빨리 사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빨리 와서 귓속말로 얘기해 주지. 야, 커피 저기 있다. 예.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요, 절대로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하시는 게 그 사람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인도네시아 상황에 가서 보시면 이게 그 말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룰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뛰지 마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막 공항에서부터 뛰어요. 그냥. 네. 제가 예를 들면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기 가서 신고하고 오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천천히 가도 될 때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다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그냥 막 뛰어요. 여기. 족자, 이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족자는요, 진짜 그 점잖은 양반들이 사는 곳이에요. 옛날에 왕이 살던 도시라 그런지. 인도네시아에서 뛰는 사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도둑이거나 아니면 도둑 잡으러 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딴 사람들은 절대 안 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뛰지 마시고, 큰 소리로 부르지 마시고, 빨리 가서 그분에게 작게 얘기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절대로 야 일로 와 여기 있어 막 그런 소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가실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신다면 아마 그분들을 굉장히 존중한다 이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근족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존중받게 될지, 인도네시아 문화는 어떤 것인지, 또 그들의 룰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는 그분들과 우리가 룰이 다르다는 것과,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룰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배우려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